어머니, 누가 밥이 신 줄 알았나요? 밥 좀 드셨다고 안 죽어요. 뭘 그리 예민하게 우세요? 제 생일날 쉰밥을 차려주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던 며느리의 그 한마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히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넘어 아들내외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을 바라버리게 될 줄은 그때는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신의 생일날마저 철저히 무시당하고 상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그 모든 서름과 분노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되찾아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가슴 아픈 과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억눌렸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67살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꺼내기가 처음이라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니 저도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아들 하나를 꼿꼿이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 민우가 8살 때부터요. 남편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린아들이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빠는 언제 돌아와? 하고 해맑게 물어봤을 때 그때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프고 힘들게 떠났을 텐데 제 마음은 온통 홀로 남겨진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이지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낮에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일을 했고 밤에는 늦게까지 사무실 청소 일도 했어요. 손이 겨칠어지고 갈라져도 약 한 번 제대로 바를 시간이 없었죠. 허리도 늘 아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요즘 말로 뼘마디가 콩콩 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도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에는 또 청소하고 그 고된 일상이 10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참 속이 깊고 어른스럽지요. 다른 아이들은 PC방 가자고 조르고 용돈 더 달라고 떼를 쓸 때 우리 아들은 엄마 나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 하고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밀곤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에 일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대학도 좋은 곳으로 들어갔고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번듯한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아들 민우가 2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엄마, 지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수줍게 말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대견하던지. 제 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니 저도 덩달아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더 컸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전세금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아들은 이제 막 취직을 했을 뿐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제가 먼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렴. 나는 근처에 작은 전셋방 하나 얻어서 나가면 돼.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진짜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는 그럼 어디서 사실 건데요? 그럼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제 평생이 담긴 집이었지만 내 아들이 그 집에서 행복한 새 출발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작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너희 젊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저는 2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을 아들 부부에게 내어주고 동네의 작은 전셋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청소할 공간도 줄어서 편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지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집을 내어준 후 첫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 가끔은 저를 집으로 데리러 오기도 했지요. 주말이면 함께 식사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처음에는 참 상냥하고 싹싹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라며 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짝을 만났구나 하고 안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도훈이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어찌 안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아들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혜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잠깐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어느새 일주일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작고 여린 손을 가진 도훈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운 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몸이 좀 나아지면 제가 다 할게요. 라고 할 때마다 그래,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기만 봐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아기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빨래도 설거지도 청소도 모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안일은 제가 평생 해온 일이라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가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무릎에 쑤셔 올 때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자 도훈이의 방긋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손자의 두 돌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덕분에 회사에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을 들으니 제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내 아들에게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자꾸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피곤하다고 말했고, 애가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어요.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요. 라며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친구들과 카페에 나가 수다를 떠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사실상 제가 거의 다 하다시피 했는데도 말이죠. 이제는 제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공짜 도우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의 말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요. 라고 통보하듯 말하고 휙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죠. 아들도 야근이 잦아져서 집에 오면 이미 손자는 깊이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들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민우야, 지혜가 요즘 부쩍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마 육아 스트레스가 좀 있나 봐요. 친구들 만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좋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렇지 하고 말았습니다. 손자가 3살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이제 아예 당연하던 듯이 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도훈이 어린이집 등록하러 가야 하는데 아침 일찍 오시겠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이 얘기를 들으니 속이 좀 상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등록까지 내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또 싫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늘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손주가 4살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게 부탁하던 말투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도훈이 간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낮잠은 절대 재우지 마세요. 밤에 잠을 안 자서 큰일이에요. 그리고 청소기는 소음 때문에 도훈이가 놀 때만 돌리세요. 부탁이 아니라 마치 명령 같았습니다. 가끔 그런 며느리의 말투에 깊은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손자 도훈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으니까요.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하나면 다른 모든 불편함은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없어졌고, 제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는 지적과 잔소리가 늘어났지요. 제 마음속에 쌓여가는 서운함도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고 자주 말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라고 말하게 되었지요. 고맙다가 아니라 편하다? 그 말의 미묘한 차이가 괜히 제 마음에 자꾸만 걸렸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도록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더군요. 그래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빠서 그러는 거겠지. 우리 손자가 잘 크면 그걸로 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나는 이제 그냥 공짜 도우미인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67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조금 들뜨기도 했어요.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아들이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했나 봅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제 생일이면 꼭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왔거든요. 작은 케이크에 촛불 하나만 꽂아도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오늘 도훈이 좀 봐주세요. 저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마음이 좀 불편해졌지만 거절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다녀오느라. 도훈이는 내가 잘 보고 있을게. 점심은 식탁 위에 차려놨으니까 그거 챙겨 드세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자는 유치원에 갔고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고 빨래는 세탁 바구니에 넘쳐났어요. 아,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구나 생각하며 앞치마부터 챙겨 입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쑤셨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아들이 저녁이라도 전화 한 통 해주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잠시 생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생일날 이렇게 서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기에 서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훌쩍 넘었더긴요. 배도 고프고 해서 며느리가 말았던 점심을 찾아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도 없이 그냥 공기에 덩그러니 퍼놓은 밥이었죠. 옆에는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고요. 그래도 밥이라도 차려놓고 갔으니 다행이지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맛이 느껴졌어요. 시큼한 맛이 확 올라오면서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 밥이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밥인지 시큼한 쉰내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얼른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안에 남은 밥알을 헹궈듯 헹궜습니다. 물로 몇 번을 헹궈도 그 불쾌한 맛이 쉽게 가시질 않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생일날 쉰밥이라니. 솔직히 너무나 서럽고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밥이 쉬었다고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그릇을 치우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라도 입에 넣어야겠다 싶어 요플라이 하나를 꺼내 먹고 물 한 컵을 마셨지요. 그렇게 대충 허기를 달래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손주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손주가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그 모습에 아까의 서운함은 잠시 잊고 지친 몸이었지만 또다시 웃게 되더군요. 손주에게 간식을 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이거 보세요.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 도훈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그렇게 손주와 놀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씻기고 저녁도 챙겨주고 TV도 같이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화장이 예쁘게 되어 있었고 손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많이 안 힘들었죠? 저는 엄마랑 병원 다녀오고 저녁까지 먹고 왔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아까 제가 먹으려던 그 흰밥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아까 네가 차려놓은 밥이 좀 신 것 같아서 내가 먹지를 못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쏘아 붙이더군요. 어머니, 누가 밥이 신 줄 알았나요? 쉰밥 좀 드셨다고 안 죽어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희도 어제 그 밥 먹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와주시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고 가슴에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지? 이 집에서 나는 과연 뭐지?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늙은 도우미인가?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제 머릿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이 좀 신 것 같다고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누가 너보고 뭐라고 했니?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도훈아, 엄마랑 과자 먹을래? 하며 손자를 데리고 그대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내 편이 되어주겠지. 그런 마지막 희망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엄마가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 밥이 신 것 같아서 한마디 했더니 지혜가.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냥 좀 넘어가세요. 엄마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란 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고 쉰 밥을 주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머리는 하얗게 센 초라한 늙은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의 주름이 오늘따라 더 깊게 팬 것 같았어요. 식탁 위 달력을 보니 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제 생일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혼자 작게 생일 축하해 정이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왜 이리도 쓸쓸하게 들리던지. 그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뒤늦은 생일 축하 전화인가 싶어 잠시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도훈이 좀 봐주세요. 지혜가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좀 답답해졌지만 또 거절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쉰밥 사건 이후로도 저는 계속 아들의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지 저는 처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늦으셨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늦은 건 아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거든요. 오늘 도훈이 점심은 밥솥에 밥 있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냥 꺼내서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낮잠은 절대 재우지 마세요. 밤에 잠을 안 자서 큰일이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집안은 또 엉망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그릇들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고 손주의 장난감들은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또 청소부터 해야겠네. 몸이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청소기부터 돌렸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일했어요. 옛날엔 하루 종일 일해도 허리 한 번 안 아팠는데 요즘은 금방 아프네. 나이를 드니 몸이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오후가 되어 손자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제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꼭 안아주고 볼에 뽀뽀도 해주었죠. 우리 도훈이 유치원에서 뭐 했어? 재미있었니? 네, 오늘 색종이 접기 했어요. 저는 토끼 접었어요. 집에 돌아와 손자에게 간식을 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함께 색종이도 접으며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손자와 함께 있을 때가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은 힘들었지만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저녁 시간이 다가올 무렵 손주에게 저녁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특별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란찜을 해주고 김치와 함께 밥을 차려주었죠. 손주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엄마랑 아빠랑 외할머니랑 다 같이 소고기 먹으러 간대요. 할머니는 안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턱 하고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얘기는 제게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잠시 멍해졌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할머니는 몰랐네. 아마 다른 약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자 손자가 순진한 목소리로 또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래요. 그래서 소고기 먹으러 같이 안 가는 거래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마치 누가 제 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세게 내리친 것 같았어요. 무언가에 꾹 짓눌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손자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 아니에요?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방에 있던 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도훈아. 할머니는 우리 도훈이 할머니지. 그냥 엄마가 무슨 다른 얘기를 했나 보다. 손자는 더 묻지 않고 밥을 먹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래요?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잘 못하잖아요. 분명히 며느리가 손주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밥을 다 먹인 후 손주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아이 옷에 간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표정만큼은 밝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이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손주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옷에서는 고기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얼굴은 화장이 예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많이 안 힘들었죠? 저는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쿡 깨물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고? 아까 도훈이는 분명히 외할머니랑 고기 먹으러 갔다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도훈이가 그러던데 오늘 네 엄마랑 같이 고기 먹으러 갔다고? 그 말을 하자 며느리 얼굴이 잠시 굳어지더니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내일 가기로 했는데 도훈이가 오늘인 줄 알았나 보네요. 어린애들은 날짜 개념이 없어서요. 거짓말이 너무나 뻔했지만 더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고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체 뭘 한 걸까요? 제 집까지 내어주고 손자를 키워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도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불도 켜지 않고 어두운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저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서글펐습니다. 가족이 아니래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주 돌잔치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좋아했는데 대체 언제부터 제가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되었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다면 덜 아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밀려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의 방긋 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도훈이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바빠서요. 평소와 같은 부탁이었고 평소처럼 저는 그래, 알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이 집에 갔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따스한 햇볕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하늘도 맑고 카랬습니다. 손주는 기분이 좋은지 밥도 잘 먹고 장난감도 혼자서 잘 가지고 놀았어요. 그 모습에 괜히 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내가 버티는 거겠지. 손주가 저한테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 안 와요? 외할머니랑 여행 간대요.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여행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바쁘다고만 했지 여행을 간다는 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 아빠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빠는 회사 출장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심심하다고 외할머니랑 1박 2일로 여행 간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출장이고 며느리는 여행이라니. 그냥 바쁘다고만 했는데 알고 보니 여행이었다니. 사실대로 말했어도 제가 당연히 도와줬을 텐데 왜 굳이 거짓말까지 한 걸까요? 하지만 손자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랑 외할머니랑 재미있게 다녀오시겠구나. 저녁이 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도훈이 하루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알겠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트는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진짜 짜증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랑 결혼해줬더니 집 해준 거랑 애 봐주는 걸로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있어. 시어머니 잘못 만나서 아주 지긋지긋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겠지요. 친구에게 보냈어야 할 문자를 전화를 끊고 나서 저한테 잘못 보낸 거겠지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 생색은 생색대로, 시어머니 잘못 만나서 지긋지긋해.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무슨 생색을 그렇게 냈다고. 와서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해준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데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생색내는 사람으로 보였다니. 눈물이 나오려다가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였는지, 너무 허탈해서였는지 울 힘조차 없더군요. 손주가 덮고 있는 이불을 다시 한번 잘 덮어주고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하고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지. 내가 저런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니잖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더군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이제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지만 결국 제게 돌아온 건 이런 모욕적인 말뿐이었네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바로 그 아들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요? 내 아들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되었네요. 일주일 만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파셨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집 내 집이잖아.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는 거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보고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확 하고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도훈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지난 7년 동안 너희 집에서 공짜 가정부 노릇을 했어. 그런데도 나는 가족이 아니라며. 지혜가 보낸 문자 나도 봤어. 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생색내는 시어머니라고.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지혜가 실수로 보낸 거예요. 친구한테 보낼 문자였는데 엄마한테 잘못 보낸 거래요. 진심은 아니에요. 그냥 소연처럼 한 말이에요. 실수? 그래, 실수로 보냈겠지. 그런데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건 그게 바로 그의 속마음이라는 얘기야. 나는 그동안 참았고 받아주었고 다 모른 척 넘겼어. 그런데 이제 됐다.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안으로 너희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원한 듯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허전했어요. 오랜만에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살던 집인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더군요.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고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제가 기꺼이 내어줬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걸음마를 처음 시작했던 곳도, 밥을 먹다가 제 무릎에 안겨 잠들었던 곳도 바로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내어준 뒤로 지금까지 저는 가족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참고 넘기며 살아왔으니까요. 이번만큼은 저를 위해 단 한 번쯤은 제 자신의 선택을 하기로 한 거니까요. 이틀 뒤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쿵쿵쿵. 깜짝 놀라서 현관문 인터폰을 들여다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불그락 포르락했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집을 팔겠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희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이미 계약금도 다 받았고 한 달 안으로 너희는 이사 나가야 해.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파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디로 가냐고요? 그 말을 듣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갑자기라니. 내가 7년 넘게 너희 집 가족 일 다 도와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고 그런데 나한테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더라. 게다가 네가 보낸 그 문자도 내가 똑똑히 봤어. 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생색만 내는 시어머니라고. 내 생일날 쉰밥을 준 것도 참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라니. 아들이 문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지혜가 실수로 보낸 거라고 했잖아요. 진심이 아니에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그게 바로 진짜 속마음이라는 거야. 엄마도 이제는 알았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며느리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파시면 저희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전세금도 하나도 없고. 걱정 마라. 내가 예전에 작은 전세방으로 나갔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전무니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희한테는 돈이도 있고 지금 집값도 너무 올랐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며느리의 문자와 손자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래요. 민우야, 엄마도 그동안 많이 참았다. 이가 아픈데도 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다. 도훈이 재우느라 밤새 안고 돌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너희한테 나는 뭐였니?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도움이었지. 길 가는 거지한테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발요. 그 말에 마음이 또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나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결심한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고작 문자 하나 때문에 집까지 파시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내쫓으시면 저희도로 어떻게 살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독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 제가 독하다고 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독하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그 집 한 달 뒤에 새로 이사 들어올 사람이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짐 빼거라.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하고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저를 불러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문 밖에서는 아들 부부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자꾸만 나왔어요. 아들이 어릴 때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10살 때 아파서 밤새도록 간호했던 일, 중학교 입학식 날 세교복을 입고 좋아하던 그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독하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저한테 얼마나 더 독했던 걸까요? 한 달 후 잔금 정산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부동산에서 문자가 왔어요. 정정희 고객님, 잔금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통장에는 오랜만에 아주 펀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어요. 억울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덤덤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몇 번 더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손자 생각은 가끔 났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의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이제 제 집이 없으니 새로 구할 집을 생각하며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시장 구경을 하다가 정육점 앞에 섰습니다. 신선한 소고기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참을 보다가 용기를 내어 등심 한 근을 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고기를 사는지 제 자신을 위해 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빵집에 들러 작은 생크림 케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아들 생일마다 작은 케이크라도 꼭 사줬는데 정작 제 생일에는 단 한 번도 케이크를 사본 적이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고기를 구웠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작은 상에 고기와 밑반찬 몇 가지를 차리고 앉았어요.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 밥상만 차리면 살았는데 이제야 제 밥상을 직접 차려봅니다. 고기 한 점을 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끼지 않고 천천히 전부 다 먹었습니다. 밥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밥맛이 더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았습니다. 올해 제 생일은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정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먹었습니다.
달콤한 생크림이 입안에 퍼지니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 생일에는 항상 케이크가 먹고 싶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단 한 번도 사 먹지 못했거든요. 그 작은 꿈을 67살이 되어서야 이루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가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저축했고요. 이제 제가 살 집이니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시장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제 집으로 이사한 첫날 텅 빈 공간을 바라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 공간을 이제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작은 화분도 사고 오래된 가구 대신 새 가구도 몇 개 샀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좋아하는 대로요. 동네 복지관에 가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붓을 처음 잡아보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금방 친해져서 수업이 끝나고 차도 같이 마셨고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훨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라고 제 자신에게 말해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라고 제 자신을 다독입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손주에게도 자존심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손주가 더 커서 저를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때는 제가 더 멋진 할머니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제 내 인생 살아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잘했어, 정희야. 이제 당신 차례야. 라고 말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제 자신을 챙기려 합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 노년의 삶에 작은 힘이 되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해 걸어나가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